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면 어디로 도망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드론을 피해 숨던 땅속 구멍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거의 돈이 들지 않는 금속 조각입니다. 이것이 왜 모든 것을 바꿨는지 이해하려면 이 전쟁의 최전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호와 포병의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야외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드론이 러시아군 사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직접 밝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드론 때문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군 병사는 최후의 돌격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는 걷다가 죽고 기다리다가 죽고 하늘에 있는 카메라가 그를 발견하는 순간 죽습니다.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 중 일부에서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돌격병의 평균 수명을 20분에서 35분으로 추정합니다. 네, 당신이 들은 그대로입니다. 5일이 아니라 5분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러시아 채널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퍼진 공황 상태에 대해 실제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러시아 군인들은 생존 규칙을 배웠습니다. 드론이 나타나면 바로 몸을 낮춥니다. 지하실로 숨어둡니다.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늘을 피해 숨으려는 엄청난 노력이 되었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도로를 보세요. 1000km가 넘는 1100km에 달하는 물류 경로가 드론 방지망 터널로 덮여 있습니다. 왼쪽 도로에 세운 기둥에 초록색 그물이 쳐져 있어서 아스팔트 위로 연속적인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차와 트럭이 그 아래를 지나가며 위쪽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2026년 말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반대편 러시아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도로를 그물로 덮습니다. 마을의 지하실에 숨어 하늘에 있는 카메라가 자신들을 찾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통나무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30cm가 넘는 흙을 덮어 파편과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는 벙커를 짓습니다. 흙이 마지막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그 흙 아래에서 군인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공호가 파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뚫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가 적들로 가득 찬 지하실 속 적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드론을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또 하나를 보냈죠. 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천장이 뚫릴 때까지 구멍을 내려고 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느리고 탄약 소모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눈치채게 했습니다. 폭발이 날 때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사냥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방어선이 뚫리기 전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성공했을 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런 작전 중 하나에서 쿠르스크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부대가 지하실에 숨어있던 러시아 병사 7명을 붙잡았습니다. 드론들이 계속해서 그 위치를 공격했습니다. 들어간 7명 중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보세요. 그 특정 지하실을 찾아내야 했고 드론을 계속 소모해야 했으며 공격 중에 아무도 도망치지 않는 운도 따라야 했습니다. 효과적이긴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렸습니다.
그물망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1인칭 시점 드론, 즉 목표물을 향해 곧장 날아가 충돌 시 폭발하는 드론은 그물망에 부딪혀 중요한 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폭발해버립니다. 그물망은 튼튼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론이 너무 일찍 폭발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양쪽 모두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중에서 드론을 잡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휴대용 그물 발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치파는 일회용 튜브로 비행 중에 펼쳐지는 그물을 발사해 드론의 프로펠러에 감기게 하고 드론을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하나인 프타슈카는 4m 곱하기 4m 크기의 그물을 최대 30m 거리까지 발사합니다. 전자전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어책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세요. 그물, 지하실, 흙으로 덮은 벙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폭발하려면 목표물에 닿아야 하는 드론. 이 조건을 없애면 모든 방어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조건을 없앴습니다. 러시아 채널에서 새로운 드론 폭탄의 영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즉흥적으로 만든 듯 매우 단순합니다. 이 폭탄은 일반적인 폭탄으로 대형 드론이라면 어떤 기종이든 이미 투하하는 종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폭탄 끝에 뾰족한 금속 말뚝을 용접해 놓았습니다. 울타리 기둥 밑부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뚝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끝부분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물을 관통합니다. 지하실 문을 자릅니다. 벙커를 덮은 흙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폭탄은 충돌 시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 폭탄에는 지연작동 신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 폭탄은 먼저 관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발합니다. 안쪽, 그러니까 군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걸 위해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브스 잡지가 공개된 영상을 분석했거든요. 추정치로는 약 11kg짜리 폭탄이라고 합니다. 수백 미터 높이에서 투하된 거죠. 30cm가 넘는 단단한 흙도 뚫을 수 있습니다. 1m가 넘는 무른 흙도 뚫고 들어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끝부분은 일반 텐트 말뚝보다 더 두꺼운 금속으로 수작업으로 용접된 것처럼 보입니다. 즉, 누군가 작업장에서 금속 부품을 가져다가 그걸 벙커 관통용 무기로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폭탄의 아이디어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관통폭탄은 거의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해왔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인들은 두 개의 거대한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톨보이와 그랜드슬램, 각각 5톤과 10톤짜리였죠. 그들은 이 폭탄들을 지진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 후 미국은 이 개념을 극한으로 밀어붙였죠. 14,000kg짜리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폭탄은 폭발하기 전에 수십 미터의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교해보시죠. 한쪽에는 수톤에 달하는 폭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폭격기에서 투하된 폭탄들입니다. 반대편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같은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11kg으로, 그리고 작업장에서 한 용접만으로 드론으로 운반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 중 하나가 필요했던 같은 개념이 이제는 저렴한 드론에 매달아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도 있습니다. 이 드론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은 파괴된 건물들 사이 지상 한 지점에 조준점이 고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오디오에서는 러시아어로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들어가다! 몇 초 후 폭발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지연신관이 역할을 했습니다. 관통한 후에야 폭발했습니다. 잠시 멈춰 반대편에 있는 군인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폭탄이 왜 판도를 바꾸는지 이해했다면 이런 분석을 저희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군인이 4년 동안 배운 그 생존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물도 흙으로 덮은 통나무 지붕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폭탄이 덮개를 뚫고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도망칠 시간을 주는 열소 폭발은 없고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론 이 폭탄 하나만으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는 아마 적응하려고 할 것이고 더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병력을 더 작은 진지로 분산시킬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새로운 모기가 등장하면 상대방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떤 경쟁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쪽에는 거의 돈이 들지 않고 아무 작업장에서나 만들 수 있는 폭탄가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병력을 분산시키고 계속해서 은신처를 바꾸고 각 위치마다 더 많은 흙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대응은 그걸 뚫고 들어오는 값싼 폭탄보다 더 느리고 더 비싸고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 우위는 예산이 아니라 속도에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몇 달씩 걸려 따라하는 걸 몇 주 만에 적용해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시죠. 2024년에 러시아는 루비콘이라는 정예의 드론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식 전쟁 방식을 모방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졌습니다.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조종사들이 함께 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배운 것을 군 전체에 전파합니다. 이것은 너무 노골적인 모방이어서 분석가들은 루비콘을 우크라이나의 혁신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방법을 발명하면 러시아가 그걸 따라잡으려고 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군대가 절대 처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상 주도권을 가진 쪽보다 한 발 뒤처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하실 하나의 문제를 훨씬 넘어섭니다. 병력을 8대 1의 비율로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여전히 도네츠크의 일부 지역에서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소규모 침투조를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차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땅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어떤 거점을 점령하면 그들은 그곳에 참호를 파고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참호를 파고 은신처를 만들고 그곳을 다음 진격을 위한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말뚝 폭탄은 바로 2단계를 공격합니다. 버틸 수 있는 은신처가 없으면 점령한 지역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거점이었던 곳이 이제는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의 영향은 전선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벙커를 뚫는 그 같은 폭탄은 러시아가 방어하려 했던 다른 것들도 뚫을 수 있습니다. 탄약 저장고, 석유 터미널, 강화된 지휘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드론에는 견딜 수 있었던 목표물도 내부에서 폭발하는 관통탄에는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러한 폭탄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일한 안전한 장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전선에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그 답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을 다른 모든 전쟁과 다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영구적인 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벽도, 어떤 그물도, 어떤 벙커도 값싸고 단순한 무언가가 그곳을 뚫기 전에 몇 주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말뚝 폭탄이 끝이 아닙니다. 이 경쟁의 끝이 아니라 그저 최근에 나온 한 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도, 금속 조각을 적이 숨었던 은신처를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수세대 만에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분쟁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방어도 오래가지 못하는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할까요? 더 높은 벽을 쌓는 사람이 승리할까요? 혹은 벽을 무너뜨릴 무언가를 더 빨리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길까요? 이 경쟁의 발전이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저희는 이 이야기에 새 장이 열릴 때마다 다룹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